하얀 찹쌀 가루 위로 떨리는 손이 검붉은 가루를 흩뿌리는 그 순간 부엌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삭풍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심야 윤씨 부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사람의 오장을 녹여내고 뼈를 시리게 만든다는 극악무도한 비상이었다. 기름 먹인 종이에 쌓여있던 비상은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기이한 광택을 띠며 찹쌀 가루 속으로 스며들었고 윤씨는 마치 악귀에 홀린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이것은 내 죄가 아니다. 놈이 태어난 것이 죄요. 놈이 내 아들의 앞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이 죄일 뿐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반죽물을 부었는데 물이 닿자 하얀 가루와 검붉은 독이 뒤섞이며 마치 피고름 같은 탁한 색을 띠었다가 이내 다시 뽀얀 떡 반죽의 색으로 돌아오니 그 모습이 기가 막히게 섬뜩하면서도 아름다워 윤씨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부뚜막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은 이미 사그라들어 붉은 숯만 남았건만 윤씨의 이마와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솥뚜껑을 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찜기 위에 젖은 배보자기를 깔았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 했으나 그 실체는 사람을 죽이는 흉기를 빚어내는 과정이었다. 밖에서는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며 우웅하는 곡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귀들이 미리 와서 춤을 추는 것 같아 윤씨는 몇 번이고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냐, 거기 누구 있어. 그녀가 낮게 소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제풀의 놀란 쥐새끼가 달아나는 소리뿐이었고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는 드르렁드르렁 천지를 진동하고 있었으니 이 집안에서 깨어있는 것은 오로지 사례를 품은 윤씨와 그녀의 그림자뿐이었다. 윤씨가 이토록 끔찍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하루 이틀 쌓인 원한 때문이 아니었으니 전처소생인 강득이 장성할수록 그녀의 친아들 칠성이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강득은 생김새가 훤칠하고 성품이 대나무처럼 고다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으며 심지어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솜씨가 제 아비를 쏙 빼닮아 논마직이며 밭두렁이며 손이 가는 곳마다 풍년이 들게 하였다. 반면 윤씨가 배 아파 낳은 칠성이는 어릴 적부터 오냐오냐 키운 탓에 심성이 유약하고 먹는 것만 밝힐 뿐 낫을 잡을 줄도 모르고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천덕꾸러기로 자라났으니 윤씨의 속은 날마다 숯 검댕이처럼 타들어 갔다. 아이고 우리 강득 도련님은 장차 이 마을을 이끌어갈 제목이야. 저런 아들을 둔 최진사 어른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어. 우물가 안악들이 던지는 그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윤씨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칠성이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강득의 환영을 보며 이를 갈았던 것이다. 반죽을 치대는 윤씨의 손길에 힘이 들어가자 떡 반죽은 찰기를 더해가며 쫄깃해졌고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팥소 단지를 끌어당겼다. 팥소는 달콤한 꿀과 계피 가루를 섞어 향긋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는데 윤씨는 그 팥소의 정중앙에 아까 따로 빼두었던 가장 강력한 독가루 뭉치를 숨겨 넣기 시작했다.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것이 내 놈의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다. 그녀는 떡 하나를 빚을 때마다 주문을 외우듯 저주를 퍼부었고 둥글게 빚어진 찹쌀떡은 겉보기에는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나 그 속에는 창자를 끊어놓을 맹독이 깰리를 틀고 있었다. 떡의 표면에 참기름을 바르자 호롱불 빛을 받아 반질반질 윤기가 흘렀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독사의 번들거리는 비늘 같기도 하고 탐욕에 눈먼 윤씨의 눈동자 같기도 하여 보는 이가 있었다면 오금을 저렸을 것이다. 그때 부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린 듯하여 윤씨는 황급히 떡쟁반을 치마폭으로 가리며 숨을 죽였다. 어머니 아직 주무시지 않고 무엇을 하십니까? 잠결에 목이 말라 일어난 칠성이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부엌 문을 기웃거리고 있었는데 윤 씨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가슴을 쓸어내리며 짐짓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이 녀석아, 밤이 늦었는데 잠은 안 자고 어딜 돌아다니느냐. 썩 들어가 자지 못할까. 칠성이는 어머니의 서슬퍼런 호통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며 투덜거렸다. 아니, 맛있는 냄새가 나서 어머니 혼자 만난 거 드시는 거 아니오. 아들의 그 철없는 말 한마디가 윤 씨의 가슴을 후벼 팠으나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손을 내저었다. 내일 제사에 쓸 떡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부정탄다. 어서 들어가거라. 제 어미가 자신을 위해 사람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칠성이는 입맛을 다시며 방으로 돌아갔고 윤 씨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굵은 눈물을 한 방울 떨구었다. 다시 정적 속으로 돌아온 부엌에서 윤 씨는 마지막 남은 떡 반죽을 빚으며 지난 날의 서름을 떠올렸다. 시집와서 10수년을 뼈 빠지게 고생하며 집안을 일으켰건만 남편 최진사는 오로지 죽은 전처와 그 소생인 강득이만 챙길 뿐 자신과 칠성이는 뒷전이었다. 지난 추석 때도 가장 좋은 비단 옷감은 강득이에게 주었고 기름진 논문서도 훗날 강득이에게 물려주겠다는 말을 엿들은 후로 윤 씨의 마음속에는 악마가 깃들기 시작했다. 내 칠성이를 머슴살이 시킬 수는 없다.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집안의 곳간 열쇠는 칠성이 손에 쥐어주고 말리라. 독을 품은 떡들이 하나둘 채반 위에 쌓여갈수록 윤 씨의 눈빛은 점점 더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녀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일을 끝내야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다. 새벽닭이 탈을 치며 울어대자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윤 씨는 밤새 만든 독떡을 정성스럽게 식혀 고리버들 상자에 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먹음직스러운 찹쌀떡이었으나 그것은 저승사자가 보내온 초대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상자 뚜껑을 덮고 붉은 보자기로 단단히 매듭을 지으며 손가락 끝에 묻은 찹쌀 가루를 탁탁 털어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관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딱딱하게 들렸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파라고 입술은 바짝 말랐지만 윤 씨는 부엌 한 구석에 있는 물동이에 물을 끼얹어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며 평온한 가면을 썼다. 이제 날이 밝으면 강득을 불러 이 상자를 건네주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다. 아침 해가 마당을 비추자 머슴들이 기지개를 켜며 마당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고 윤 씨는 짐짓 온화한 목소리로 사랑채에 머물고 있는 강득을 불렀다. 강득아, 강득아, 날이 밝았으니 채비하고 나오거라. 잠시 후 훤칠한 키에 맑은 눈빛을 가진 강득이 문을 열고 나와 깎듯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어머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아침부터 무슨 분부실까요? 티 없이 맑은 강득의 얼굴을 보자 윤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 찰나의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으나 그녀는 곧바로 칠성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냐 다름이 아니라 저 너머 국에 넘어 사는 외당숙 댁에 다녀와야겠다. 지난번 약재를 보내주신 답례를 해야 하는데 마침 내가 정성껏 떡을 좀 빚었으니 네가 수고스럽더라도 다녀오거라. 그녀는 보자기 꾸러미를 강득의 앞에 내밀며 손끝을 파르르 떨었다. 강득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환하게 웃으며 그 죽음의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예, 어머니. 마침 오늘은 농사일도 한가하니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외당숙 어른께서 떡을 좋아하시니 기뻐하시겠군요. 그 순박한 모습에 윤 씨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덧붙였다. 길이 멀고 험하니 가다가 배가 고프거든 참지 말고 꺼내 먹거라. 넉넉히 넣었으니 내 요기할 것은 충분할 게다. 이것이 바로 윤 씨의 노림수였다. 외당숙에게 가는 길은 험한 산길이라 인적이 드물었고 그곳에서 떡을 먹고 변을 당하면 급체나 돌림병으로 죽었다고 둘러대기 딱 좋았기 때문이었다. 강득은
어머니의 배려에 감동하여 눈시울까지 붉히며 고개를 조아렸다. 어머니께서 손수 빚으신 귀한 떡을 어찌 제가 감히, 허나 말씀하신 대로 시장하면 요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강득이 떡꾸러미를 괴나리 보찜에 넣고 대문을 나서자 윤 씨는 대문 기둥 뒤에 숨어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성큼성큼 걸어가는 강득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마치 저승길로 향하는 길잡이처럼 보였다. 잘 가거라 강득아. 부디 다음 생에는 부잣집 귀한 아들로 태어나지 말고 이름 없는 잡초로 태어나거라. 윤 씨는 속으로 저주인지 기원인지 모를 말을 뇌까리며 돌아섰는데 그때 마당 한켠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난 칠성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고 있었다. 형님 어디 가시오? 칠성이가 묻자 윤 씨는 화들짝 놀라며 아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허, 넌 알 것 없다. 형은 심부름 가는 게다. 너는 어서 세수하고 아침 밥상이나 바꿔라. 그러나 탐식가인 칠성의 눈은 이미 강득의 보찜 속에 들어있는 떡상자의 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어젯밤 부엌에서 맡았던 그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형의 보찜에서 풍겨 나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었다. 윤 씨가 억지로 칠성이를 부엌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지만 칠성이는 자꾸만 대문 밖으로 멀어지는 형의 뒷모습을 힐끔거리며 입맛을 다셨다. 어머니 형님 짐 속에 든 게 떡이지요. 어제 냄새 맡은 그 떡이지요. 칠성이의 집요한 물음에 윤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라니까 그건 제사떡이라 어른들만 드시는 게야 썩 들어가지 못해. 그녀는 혹여나 칠성이가 따라갈까봐 서둘러 부엌 문을 걸어 잠그고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으나 칠성이의 눈동자에는 이미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가득 차올라 있었다. 방 안에 갇힌 칠성이는 어머니가 밥을 푸는 사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강득은 이미 마을 어귀를 돌아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고 칠성이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나 몰래 형한테만 좋은 떡을 싸주신 게 분명해. 내가 뺏어 먹어야지. 칠성이는 어머니가 부뚜막에서 국을 뜨느라 뒤돌아선 틈을 타 살금살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빠져나갔다. 도둑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대문을 빠져나온 칠성이는 형이 사라진 산길을 향해 대박질을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찹쌀떡 생각뿐이었고 그 떡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독약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운명의 수레바퀴는 비극을 향해 가속하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밥상을 들고 나온 윤 씨는 텅 빈 방을 보고 밥상을 떨어뜨릴 뻔했다. 칠성아, 칠성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아들을 찾으며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미친 듯이 마당을 뛰어다녔다. 열려진 대문, 그리고 산 쪽으로 난 작은 발자국들을 보며 윤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아니야, 설마 아니겠지.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으나 심장은 이미 쿵쾅거리며 불길한 종소리를 울리고 있었고 멀리 산새 우는 소리만이 그녀의 공포를 비웃듯 메아리 쳤다. 비극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돌이킬 수 없는 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가을의 정취가 깊어진 산길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뒤덮여 마치 비단 병풍을 두른 듯 화려했으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사리가 뱀처럼 숨죽이고 있었다. 강득은 등 뒤에 맨 괴나리 보찜의 묵직한 무게를 느끼며 가파른 고갯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었는데 보찜 속 고리버들 상자에서 풍겨나오는 참기름의 고소한 향과 팥소에 달콤한 내음이 땀방울과 섞여 코끝을 맴돌 때마다 뱃속에서는 요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침밥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길을 나선 터라 허기가 백가죽을 등뼈에 달라붙게 할 지경이었으나 강득은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며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어머니께서
정성으로 빚어주신 귀한 떡이다. 외당숙 어른께 드리기도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댈 수는 없는 노릇이지. 그는 흐르는 땀을 소매 끝으로 훔쳐내며 어머니 윤 씨가 보여주었던 그 뜻밖의 온화한 미소를 떠올리고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평소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던 계모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건네준 떡이었기에 강득에게 이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십수년 묵은 불화의 벽을 허물어뜨릴 화해의 징표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한편 강득이 사라진 산모퉁이 저 아래쪽에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씩씩거리는 짐승 같은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동생 칠성이었다. 평소 걷기조차 싫어하여 방바닥에 등만 붙이고 살던 칠성이었지만 먹을 것에 대한 집착과 형에 대한 뒤틀린 질투심은 그를 험준한 산길로 이끄는 강력한 채찍이 되었다. 이놈의 산길은 왜 이리도 험한 거야. 아이고, 내 다리야. 칠성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형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눈에 불을 켰다. 그의 눈에는 아름다운 단풍도 맑은 계곡물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형의 등 뒤에 매달린 그 보찜만이 보름달처럼 거대하게 보일 뿐이었다. 어머니도 참 야속하시지. 나한테는 주지도 않던 그 맛난 찹쌀떡을 형놈한테만 싸주시다니. 내가 기필코 뺏어 먹고 말 테다. 칠성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고 쫄깃한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터져 나올 달콤한 팥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욕망은 이성이 들어설 자리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다. 태양은 어느덧 중천에 솟아올라 정수리를 뜨겁게 달구었고 강득은 고개 중턱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잠시 멈춰섰다. 다리가 퉁퉁 붓고 목이 타들어가 더 이상 걷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보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옆에 흐르는 맑은 계곡물로 다가가 두 손을 모아 물을 떠마셨는데 그 시원한 물줄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번쩍 드는 듯했다. 물을 마신 후 강득의 시선은 자연스레 보찜 속 떡상자로 향했다. 어머니 윤 씨가 가다가 배가 고프면 꺼내 먹거라라고 했던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다. 보자기를 살짝 들추자 상자 틈새로 흘러나오는 떡 냄새는 실로 참기 힘든 유혹이었다. 한 개쯤은 괜찮지 않을까 어머니께서도 허락하셨는데 강득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꾸지람처럼 들려왔다. 아니다. 내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어른께 드릴 선물에 손을 대다니 이는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강득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고는 다시 보자기를 단단히 묶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며 스스로를 질책했다. 이 떡은 어머니가 외당숙께 보내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온전히 닿도록 하는 것이 심부름꾼인 나의 임무일진데 내 어찌 짐승처럼 식탐을 부리겠는가. 강득은 다시 보찜을 짊어지며 허리띠를 졸라매었다. 배고픔은 물 한 모금으로 달래고 정신은 효심으로 무장한 채 그는 다시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맑은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으나 그 굳건한 결심이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오로지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 모습을 멀찌감치 떨어진 덤불숲 뒤에서 지켜보던 칠성은 입맛을 다시며 분통을 터뜨렸다. 저 멍청한 형놈 먹으라고 싸준 걸 왜 안 먹고 도로 싸매는 거야. 혼자 가서 몰래 다 처먹으려고 저러는 게 분명해. 칠성의 눈에는 형의 효심이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 목까지 독차지하려는 욕심쟁이의 모습으로만 왜곡되어 보였다. 자신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 세상 모든 것이 삐뚤어 보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칠성은 배에서 요동치는 꼬르륵 소리를 주먹으로 꾹꾹 누르며 형이 다시 출발하자마자 살쾡이처럼 몸을 낮추고 그 뒤를 밟았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겨나갔지만 칠성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조금만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인적이 끊기면
그때 덮쳐서 떡을 뺏어 먹으리라. 다짐하며 칠성은 탐욕의 침을 꿀꺽 삼켰다. 산길은 갈수록 험해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으로 이어졌고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대낮인데도 숲속은 어둑어둑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앙상한 나뭇가지에 앉아 까악까악하고 불길하게 울어댔는데 그 소리가 마치 곧 닥쳐올 비극을 경고하는 장송곡처럼 음산하게 산골짜기를 메아리쳤다. 강득은 스산한 기운에 몸을 부르르 떨며 옷깃을 여미었다. 이상하게도 등 뒤에서 누군가 쏘아보는 듯한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과 길게 드리워진 나무 그림자뿐이었다. 산짐승이라도 있는 것인가? 서둘러야겠구나. 강득은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으나 그의 뒤를 쫓는 것은 산짐승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탐욕이었다. 칠성은 형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고개 하나만 더 넘으면 인가가 전혀 없는 깊은 골짜기였다. 그의 머릿속 시나리오는 완벽했다. 형이 지쳐서 쓰러지거나 잠시 쉴 때 몰래 다가가 떡상자를 낚아채 도망치는 것이었다. 형은 워낙 착해 빠졌으니 동생이 배고파서 먹었다고 하면 뭐라 못하겠지.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하면 그만이고 칠성은 죄책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혀끝에 감돌 달콤한 맛을 상상하며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훔치려는 것이 단순한 떡이 아니라 제 어미가 형을 죽이기 위해 빚어낸 맹독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과연 그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형을 쫓았을까? 운명의 신은 잔인하게도 진실을 감춘 채 두 형제를 파멸해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다. 한참을 걷던 강득은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자 다시금 걸음을 멈추고 땀을 닦았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깊은 산중이었고 주위에는 기이하게 생긴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다. 강득은 바위에 걸터 앉아 보찜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져 고요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으나 강득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리를 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고 보이지 않는 끈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답답함이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떡 상자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 떡을 드시고 외당수께서 기뻐하시면 저도 어머니께 효도한 셈이 되겠지요. 부디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칠성이와 저를 똑같이 거두어 주십시오. 허공에 흩어지는 그의 독백은 너무나도 애절하여 듣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다. 바로 그 순간 바위 뒤편에 숨어있던 칠성이 기회를 포착했다. 형이 눈을 감고 쉬는 틈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였다. 칠성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의 눈은 형의 얼굴이 아닌 오로지 형의 무릎 위에 놓인 보찜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려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만 같았지만 식탐은 공포를 압도했다. 지금이다 저것만 있으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칠성의 손이 보찜을 향해 뻗어나가는 순간 숲속의 정막을 깨고 날카로운 바람이 휙 하고 불어와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마치 산신령이 이 어리석은 동생의 행동을 막으려는 듯한 기세였으나 이미 욕망의 노예가 된 칠성에게는 그 어떤 경고도 통하지 않았다. 강득은 갑자기 불어온 찬바람에 눈을 번쩍 떴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텅 빈 숲이어야 할 곳에 집에 있어야 할 동생 칠성이가 귀신처럼 서 있었던 것이다. 땀범벅이 된 얼굴 흙투성이인 옷, 그리고 무엇보다 광기 어린 눈빛으로 자신의 보찜을 노려보고 있는 동생의 모습에 강득은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다. 칠성아, 네가 여긴 어인일이냐? 아니, 언제부터 나를 따라온 것이냐? 강득의 목소리는 당황과 놀라움으로 떨리고 있었으나 칠성은 대답 대신 희죽 웃으며 형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 웃음은 형제가 나누는 반가움의 웃음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섬뜩한 미소였다. 형님 혼자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니 줬소. 나도 좀 주시오. 그 떡 나도 좀 먹자고 칠성의 고함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리며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퍼져나갔다. 강득은 칠성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지만 본능적으로 보찜을 등 뒤로 숨겼다. 이놈아, 이건 외당숙 어른께 드릴 선물이다. 네가 함부로 손댈 물건이 아니란 말이다. 강득이 엄하게 꾸짖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칠성에게는 형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거짓말 마. 엄마가 형 먹으라고 싸준 거 다 내놓으란 말이야. 칠성은 짐승처럼 달려들었고 고요하던 산중에서 형제간의 비극적인 몸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태양을 가리기 시작했고 숲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기며 불길한 기운을 내뿜었다. 윤씨가 빚어낸 독든 찹쌀떡은 이제 주인을 잃고 가장 탐욕스러운 자의 입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친 채 보찜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얽히고 설키며 고요하던 숲속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칠성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형의 허리춤을 부여잡고 늘어졌고 강득은 그런 아우를 떨쳐내려 안간힘을 쓰면서도 혹여나 다칠까봐 온 힘을 다하지는 못하고 주춤거렸다. 이거 놓거라. 네 이놈 형제간의 우애보다 식탐이 더 중하단 말이냐. 강득이 호통을 쳤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칠성의 귀에는 쇠귀의 경읽기나 다름없었다. 칠성은 보찜끈을 잡아채며 악을 써댔다. 형님 혼자만 입이고 내 입은 주둥이란 말이오. 어머니가 분명 형님 주라고 싸주신 건데 왜 안 주냐 말이오. 내놓으란 말이야. 흙먼지가 풀풀 날리고 마른 낙엽들이 바스라지는 소란통에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던 산새들마저 놀라 푸드득 날아올랐다. 강득은 칠성의 끈질긴 소나기를 피해 뒷걸음질치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 엉덩방아를 감고 말았는데 그 바람에 등 뒤에 맨 보찜이 땅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며 고리버들 상자가 밖으로 삐져나왔다. 상자가 흙바닥에 나뒹굴자 칠성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마치 먹이를 낚아채는 매처럼 상자로 달려들었으나 강득이 재빨리 몸을 날려 상자를 품에 안고 웅크렸다. 안 된다. 이것은 외당숙 어른께 드릴 선물이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정배가 고프다면 내 옷이라도 팔아 밥을 사 먹일 테니 제발 이 떡만은 탐내지 말거라. 강득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단순히 떡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채통과 어머니의 정성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칠성은 형의 완강한 저항에 막히자 씩씩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친자식은 굶어 죽어가는데 데려온 자식은 떡 잔치를 벌이는구나. 어머니 저 형놈이 나를 굶겨 죽이려나 봅니다. 칠성의 거짓 울음소리는 산골짜기를 타고 구슬프게 아니 뻔뻔하게 울려 퍼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득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비록 배다른 동생이고 평소 자신을 미워하던 칠성이었지만 굶주림에 지쳐 울부짖는 것으로 보이는 동생을 외면할 수 있는 형이 어디 있겠는가. 강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품에 안았던 상자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칠성에게 다가갔다. 그는 소매로 칠성의 눈물 실은 땀방울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타일렀다. 칠성아 울지 마라. 사내 대장부가 먹을 것 때문에 이리 추태를 보여서야 되겠느냐. 내 비록 이 떡은 줄 수 없으나 저 아래 개울가에 가서 시원한 물이라도 떠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거라.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리면 마을로 내려가 국밥이라도 사주마. 강득의 따뜻한 위로에도 칠성은 입을 삐죽거리며 고개를 돌렸으나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그래 물 들어간 사이에 다 먹어치우면 그만이지. 이미 뱃속에 들어간 걸 어쩌겠어. 강득은 칠성을 진정시키기 위해 보찜을 바위 옆 안전한 곳에 놓아두고 빈 표주박을 챙겨들었다.
여기 꼼짝 말고 있거라. 짐승이 나올지 모르니 보찜 잘 지키고 있고 내 금방 다녀오마. 강득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당부한 뒤 물을 찾기 위해 계곡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강득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덤불숲 사이로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바닥에 누워 앓는 소리를 내던 칠성은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서 고통의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로지 탐욕스러운 미소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어리석은 형님 같으니라고 보찜을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듯 두고 가다니. 칠성은 네 발로 기어가듯 보찜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다. 매듭이 풀리고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가을 바람에 실려온 참기름 향과 달콤한 팥냄새가 칠성의 코를 마비시켰다. 상자 안에는 하얗고 몽글몽글한 찹쌀떡 10대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그 자태가 어찌나 곱던지 마치 옥구슬을 빚어놓은 듯했다. 칠성은 침을 꼴깍 삼키며 가장 크고 먹음직스러운 떡 하나를 집어들었다. 말랑말랑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전율이 일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형놈 주려던 거 제가 다 먹고 힘내서 효도할게요. 칠성은 망설임 없이 떡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쫄깃한 찹쌀떡이 이빨 사이로 파고들고 달콤한 팥소가 혀에 닿는 순간 칠성은 황홀경에 빠졌다. 이 맛이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떡은 처음 먹어보는군. 그는 씹지도 않고 떡을 꿀떡 삼켜버리고는 곧바로 두 번째 떡을 집어 입안으로 구겨 넣었다. 입가에 하얀 가루와 팥소를 잔뜩 묻힌 채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칠성의 모습은 흡사 굶주린 아기와도 같았다. 하나 둘 셋 떡이 줄어들수록 칠성의 배는 불러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먹으면 먹을수록 뱃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칠성은 그것이 너무 급하게 먹어서 생긴 체증이라고만 생각했다. 물이 좀 필요한데. 칠성은 가슴을 탕탕 치며 네 번째 떡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이번 떡을 삼키자마자 목구멍에서 불이 나는 듯한 자결감이 느껴졌다. 어라떡에 매운 고추라도 넣었나.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혀끝에 남은 단맛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을 놀렸다. 그러나 다섯 번째 떡이 위장에 도달했을 때 칠성의 몸에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배가 뒤틀리는 듯한 격통이 명치를 강타했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며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배가. 칠성은 떡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쓰러졌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날카로운 톱으로 장기를 썰어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시작되었다. 그는 고통을 참지 못해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으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형님, 살려주시오. 칠성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울컥하고 솟구쳐 나왔다. 그가 먹은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뼈를 녹이고 살을 태우는 맹독이었던 것이다. 독 기운은 순식간에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칠성의 사지는 마비되어 뒤틀리기 시작했다. 눈알은 핏발이 서 튀어나올 듯했고 입술은 수처럼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는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떡상자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탐스럽게 빛나는 하얀 떡들이 마치 악마의 눈동자처럼 그를 비웃고 있는 듯했다. 그 시각 계곡 아래에서 시원한 물을 표주박 가득 담은 강득은 서둘러 산길을 되짚어 올라오고 있었다. 칠성이가 목이 많이 마를 텐데 조금만 참거라. 그는 혹여나 물이 쏟아질까 조심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형으로서 동생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에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숲의 새들이 울음을 멈추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한 기묘한 정막이 감돌고 있었다. 강득이 바위 너머로 칠성이 기다리고 있을 장소에 다다랐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보찜은 풀어헤쳐져 있고 떡 상자는 엎어려
떡들이 흙바닥에 뒹굴고 있었으며 그 옆에는 칠성이가 처참한 몰골로 쓰러져 몸을 비틀고 있었던 것이다. 칠성아, 강득은 들고 있던 표주박을 내던지고 미친 듯이 달려갔다. 칠성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입가에는 검은 피거품이 부글거리고 있었고 손톱은 땅을 긁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강득은 칠성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떡이 목에 걸린 것이냐? 정신 차려라. 칠성아. 강득은 칠성의 등을 두드리고 입안에 이물질을 빼내려 했으나 칠성의 몸은 이미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있었다. 그때 강득의 눈에 뒹구는 떡들이 들어왔다. 반쯤 베어먹다 남은 떡의 단면에서 기이한 검붉은 가루가 보였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강득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독이었다. 그것도 사람을 즉사시킬 수 있는 맹독인 비상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도독이라니, 어머니께서 싸주신 떡의 독이라니. 강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부들부들 떨었다. 세상 천지의 자식에게 독을 먹일 어미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나 눈앞의 참상은 명백했다. 칠성이는 고통에 찬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헐떡거리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님. 칠성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강득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탐욕에 대한 뒤늦은 후회였을까? 강득은 칠성의 손을 꽉 잡으며 오열했다. 아,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변고를 주시나이까?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강득의 절규가 산을 뒤흔들었으나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되돌아올 뿐이었다. 칠성의 몸이 격렬하게 한번 튀어오르더니 이내 축 늘어졌다. 잡고 있던 강득의 옷자락을 놓친 손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칠성의 눈은 여전히 허공을 응시한 채 굳어버렸고 입가에 흐르던 검은 피는 멈추었다. 정적. 무거운 죽음의 정적이 두 형제를 감쌌다. 강득은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멍하니 칠성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투덜거리며 밥을 달라고 조르던 동생이었다. 밉살스럽긴 해도 한 피를 나눈 형제였고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그런 동생이 자신이 먹었어야 할 떡을 먹고 대신 죽은 것이다. 그 순간 강득의 머릿속 퍼즐이 맞춰졌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친절, 먼 길을 떠나는 심부름, 배고프면 꼭 먹으라는 당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치밀한 덫이었음을 깨달은 강득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 저를 그토록 미워하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 어찌하여 죄 없는 칠성이를. 강득은 칠성의 싸늘한 시신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눈물은 동생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져 검은 피와 섞였다. 하늘에서는 기어이 참았던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가을비는 죽은 자의 원혼을 달래듯 살아남은 자의 비통함을 씻어내리듯 하염없이 쏟아졌다. 흩어진 떡들은 빗물에 젖어 진흙탕 속에 파묻혔고 그 속에 숨겨진 맹독은 빗물과 함께 땅속으로 스며들며 끔찍한 비밀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강득은 알고 있었다. 이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서슬퍼런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강득은 칠성의 시신을 업었다. 묵직한 죽음의 무게가 등을 짓눌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가자, 칠성아. 집에 가야지. 가서 어머니께 보여드려야지. 어머니가 빚은 그 떡이 누구를 삼켰는지 똑똑히 보여드려야지. 비에 젖은 산길은 미끄럽고 험난했으나 강득은 한 걸음도 쉬지 않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내리는 분노의 채찍질 같았다. 마을로 향하는 강득의 발걸음은 저승사자의 그것처럼 무겁고도 단호했다. 이제 곧 잔인한 운명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피로 물든 천륜의 비극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당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온 세상을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낙수 소리는 마치 하늘이 땅을 향해 퍼붓는 저주처럼 요란했다. 윤 씨는 안방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며 살인문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칠성이가 올 때가 되었는데 강득이 놈이 심부름을 잘 갔는지도 궁금하고, 그녀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어 요동치고 있었으니 하나는 아들 칠성에 대한 안위 걱정이요, 다른 하나는 의붓아들 강득의 죽음 소식을 기다리는 잔혹한 기대감이었다. 바로 그때 빗속을 뚫고 흐릿한 인형 하나가 비틀거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등 뒤에 축 늘어진 무언가를 업은 채 비를 맞으며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자는 다름 아닌 강득이었다. 윤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강득이 내 놈이 어찌 살아서. 그녀의 입에서 당황스러운 혼잣말이 새어나오기도 전에 강득은 마루 끝에 다가가 등 뒤에 짐을 털썩 내려놓았다. 어머니, 칠성이가 돌아왔습니다. 강득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나직했으나 그 속에 담긴 비통함은 천둥보다 더 크게 윤 씨의 가슴을 때렸다. 윤 씨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버선발로 뛰어 내려갔다. 칠성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젖은 멍석을 들추자 그곳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칠성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흙탕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 검게 타들어가 흉측하게 변한 입술. 그리고 고통 속에 일그러진 마지막 표정. 윤 씨는 숨을 들이켰으나 내뱉지 못하고 눈앞이 하얘지는 충격에 뒷걸음질 쳤다. 칠성아 일어나거라.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아들의 뺨을 때리고 몸을 흔들었으나 이미 저승으로 떠난 아들은 대답이 없었다. 순간 윤 씨의 시선이 강득에게 꽂혔다. 공포와 슬픔은 순식간에 맹렬한 증오로 돌변했다. 그녀는 강득의 멱살을 잡고 악을 썼다. 네 이놈 내 놈이 내 아들을 죽였구나. 천하의 못된 놈, 네가 칠성이가 미워 해코지를 한 게야. 그녀는 자신의 죄를 직시하는 대신 눈앞의 희생양을 물어뜯기로 작정한 맹수처럼 날뛰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페류나 놈이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라. 윤 씨의 고함 소리에 빗속을 뚫고 이웃들이 하나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고, 곧이어 마당은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강득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광기를, 그 죄업의 무게를 가만히 견디고 있을 뿐이었다. 관아로 가자. 내 이놈을 당장 관아에 넘겨 능지처참을 시키고 말 테다. 윤 씨는 아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강득을 끌고 관아로 향했다. 고을 원님이 주재하는 동원의 마당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감돌았다. 사또는 엄숙한 표정으로 형틀 앞에 무릎 꿇린 강득과 그 옆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부짖는 윤 씨를 내려다보았다. 조용히 하라. 관아는 억울함을 푸는 곳이지 소란을 피우는 장터가 아니다. 사또의 호령에 윤 씨는 울음을 뚝 그치고 바닥에 머리를 놨으며 읍소했다. 사또 나으리, 저 천하의 죽일 놈이 제 친동생을 독살하였습니다. 배다른 형이라고 평소에도 칠성이를 구박하더니 기어이 산속으로 유인하여 독을 먹여 죽였습니다요. 부디 저놈의 목을 베어 제 아들의 원혼을 달래주십시오. 그녀의 말은 청산유수였고 듣는 이로 하여금 강득을 천인공노할 살인마로 여기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사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강득을 쏘아보았다. 죄인은 듣거라. 네가 동생을 독살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냐. 강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으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결코 동생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싸주신 떡을 칠성이가 먹고 변을 당했을 뿐입니다.
강득의 차분한 대답에 윤 씨는 펄쩍 뛰며 반박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빚은 떡은 정성껏 만든 찹쌀떡이었습니다. 저놈이 칠성이를 죽이려고 몰래 독을 탄 것이 분명합니다. 사또는 잠시 침묵하더니 관졸들에게 명했다. 증거물이 있느냐? 강득은 품속에서 비에 젖은 떡 상자를 꺼내 바쳤다. 상자 안에는 칠성이가 먹다 남긴 떡 몇 개가 뒹굴고 있었다. 사또는 떡 하나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것은 비상 냄새가 아니더냐. 사또는 곁에 있던 은수저를 떡에 찔러 보았다. 순식간에 은수저 끝이 검게 변하자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맹독이었다. 사또는 윤 씨를 노려보며 물었다. 이 떡을 네가 만들었느냐? 윤 씨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가 만들었으나 독은 넣지 않았습니다. 강득이 저놈이 넣은 게지요.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며 포졸들이 한 사내를 데리고 들어왔다. 마을 어귀에서 약재상을 하는 김의원이었다. 사또가 미리 사람을 보내 은밀히 불러온 것이었다. 김의원은 들어오자마자 마당에 꿇어 앉아 있는 윤 씨를 보고 흠칫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사또가 물었다. 김의원 며칠 전 이 여인이 자네 가게에 들른 적이 있는가? 김의원은 윤 씨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사또 나으리. 닷새 전 늦은 밤에 찾아와 쥐를 잡는다며 비상을 한 움큼 사갔습니다. 김 의원의 증언이 떨어지자 동원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윤 씨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다. 아니 그건 쥐를 잡으려고 그녀가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했으나 사또는 호통을 쳤다. 내 인연 쥐를 잡는다면서 그 많은 비상을 사갔는데 집안에 쥐 시체는 없고 아들이 비상 중독으로 죽어 돌아왔다. 게다가 이 떡에서 나는 냄새와 칠성이 입가에 묻은 가루가 네가 간 비상과 똑같구나. 사또는 증거물로 가져온 칠성의 시신을 덮은 거적을 걷어내었다. 보아라. 내 아들의 입술과 손톱을 보아라. 이것은 명백히 비상에 중독된 자의 모습이다. 네가 강득이를 죽이려 독을 탔으나 하늘이 노하여 그 독이 네 친자식의 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더냐. 윤 씨는 칠성의 시신을 다시금 바라보았다. 아까는 경황이 없어 보지 못했던 참혹한 흔적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 검게 타버린 혀고통에 일그러진 근육,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손으로 빚어 그토록 예쁘게 장식했던 찹쌀떡 조각이 아들의 식어버린 입가에 말라붙어 있었다. 그 순간 윤 씨의 머릿속에서 툭 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밤 강득을 죽이겠다며 저주를 퍼부으며 독을 반죽하던 자신의 모습과 떡냄새를 맡으며 군침을 흘리던 칠성의 모습이 겹쳐지며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그녀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칠성이를. 윤 씨는 부들부들 떨며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떡을 빚던 그 손, 독을 넣던 그 손,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울던 그 손. 그 모든 것이 피로 얼룩져 보였다. 아니야. 이건 강득이가 먹었어야 했어. 왜 네가 먹은 거야? 칠성아. 왜? 윤 씨는 갑자기 칠성의 시신 위로 엎어지며 괴성을 질렀다. 일어나 뱉어내. 엄마가 만든 떡이잖아. 뱉어내란 말이야. 그녀는 손가락을 칠성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억지로 토해내게 하려 했으나 굳어버린 턱은 벌어지지 않았고 이미 싸늘해진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처참한 광경에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사또는 긴 한숨을 내쉬며 판결을 내렸다. 천륜을 어기고 의붓아들을 살해하려다 친자식을 죽인 죄. 그 죄업이 하늘에 닿았으니 더 이상의 신문은 필요 없다. 여봐라, 저 죄인을 하옥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윤 씨를 끌어내려 했으나 그녀는 칠성의 시신을 부여잡고 놓지 않았다. 내 아들 내놔. 내 칠성이 살려내 강득이 놈아.
네가 죽었어야지. 네가 죽었어야 내 아들이 사는데. 윤 씨의 절규는 이제 말이 아닌 악귀의 비명처럼 들렸다. 강득은 끌려가는 계모의 뒷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어찌하여 저에게 이토록 잔인하셨습니까? 칠성이의 죽음은 어머니의 욕심이 부른 화화입니다. 강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원망만이 아닌 깊은 연민과 허무함이 담겨 있었다. 윤 씨는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강득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으나 그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미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보물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어미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비는 그쳤으나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관아 마당에는 씻겨 내려가지 않은 칠성의 핏물만이 붉게 남아 있었다. 사또는 강득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네 혐의는 벗겨졌으나 상처뿐인 결말이로구나. 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거라. 강득은 사또에게 깊이 절을 올린 뒤 다시금 칠성의 시신을 등에 업었다. 올 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 그 무게는 이제 평생 강득이 짊어지고 가야 할 마음의 짐이 되었다. 대문을 나서는 강득의 등 뒤로 옥사에서 들려오는 윤 씨의 미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맛있느냐? 칠성아 맛있어.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그 웃음소리는 밤새도록 마을 사람들의 귀를 괴롭히며 탐욕이 빚어낸 비극의 교훈을 뼛속 깊이 새겨주었다. 칠성이의 장례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황량한 들판에서 치러졌다. 하늘도 그 비통함을 아는 지 며칠 내내 잿빛 구름을 머금고 으스스한 바람을 불어댔고 상주가 된 강득은 베옷을 입고 동생의 관 앞에 엎드려 곡을 했다. 아이고 아이고. 부디 저승에서는 배고픔 없이 탐욕 없이 편안하시게. 그의 곡소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와 연민의 울림이었으나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어미 윤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옥사에 갇혀 칠성이의 이름을 부르며 벽을 긁어대고 있었으니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갇힌 자 모두가 지옥 속에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병석에 누워있던 부친 최진사마저 집안의 비극을 전해 듣고는 피를 토하며 혼절하더니 칠성의 사무제가 끝나기도 전에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한 줌의 욕심이 불러온 화마가 집안의 기둥뿌리마저 송두리째 뽑아버린 것이다. 강득은 졸지에 아우와 아버지를 모두 잃고 계모마저 죄인의 신분으로 잃은 채 홀로 넓은 기와집에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강득이 이제 모든 재산을 독차지했으니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라 수근거렸지만 강득의 얼굴에는 그늘만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논문서와 반문서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종이 쪼가리가 무엇이관데 혈육이 서로를 죽이고 원수가 되었단 말인가. 강득은 곡간을 열어 굶주린 소장농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빚을 탕감해 주었다. 재물이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나누면 맑아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치 속죄라도 하듯 밤낮으로 흙을 만지며 일에만 매달렸으나 밥상 위에 흰 떡이 올라오는 날이면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했다. 한편 관아의 옥사에 갇힌 윤 씨의 최후는 더욱 비참했다. 그녀는 사형 판결을 기다리기도 전에 이미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 간수들이 넣어주는 밥그릇을 보며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치곤 했다. 안 돼. 먹지마 독이야. 독이 들었어. 그러다가도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애처롭게 중얼거렸다. 칠성아, 엄마가 떡 빚어줄까? 꿀 많이 넣고 팥소 듬뿍 넣어서. 엄마는 안 먹어도 돼. 우리 칠성이 다 먹어. 그녀는 감방에 지푸라기를 모아 떡 모양으로 빚는 시넷을 하며 밤새도록 괴기스러운 웃음을 흘렸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녀는 결국 칠성이가 죽은 지 꼬박 100일이 되던 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녀의 손에는 지프로 만든 떡 모양의 뭉치가 쥐어져 있었고 눈은 감지 못한 채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탐욕의 화신이었던 여인의 마지막은 그토록 쓸쓸하고 허망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다시 가을이 돌아왔다. 산천은 작년 그날처럼 붉은 단풍으로 물들었고 바람에는 어김없이 스산한 기운이 실려왔다. 강득은 정성스럽게 빚은 하얀 찹쌀떡과 술병을 들고 산비탈, 양지 바른 곳에 마련된 가족 묘지를 찾았다. 아버지의 무덤 옆에 나란히 자리한 칠성의 무덤, 그리고 그 조금 떨어진 곳에 초라하게 자리 잡은 윤 씨의 무덤. 비록 죄인이었으나 거두어 줄이 없는 계모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 강득이 거두어 묻어준 것이었다. 무덤가에는 개망초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강득은 칠성의 무덤 앞에 상을 차리고 술을 따랐다. 칠성아 형 왔다. 1년이 지났구나. 강득은 묘비석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속삭였다. 그때 내가 너에게 떡을 양보했더라면, 아니, 애초에 그 떡을 내가 먹어버렸더라면 너는 살았을까? 아니면 어머니의 뜻대로 내가 죽고 네가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 부질없는 가정이었으나 강득의 가슴속 응어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었다. 그는 가져온 찹쌀떡 접시를 칠성의 상석에 올렸다. 이번에는 독이 없는 순수한 찹쌀과 꿀로만 빚은 떡이었다. 많이 먹거라. 이제는 배 아파하지 말고 체하지도 말고 마음껏 먹거라. 강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무덤 앞에 흙을 적셨다. 이어 강득은 윤 씨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잡초가 무성한 봉부는 그녀의 생전 업보처럼 황량해 보였다. 강득은 낫으로 잡초를 베어내고 술 한 잔을 올렸다. 어머니, 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셨던 그 마음, 이제는 거두셨습니까? 저승에서는 부디 욕심도 미움도 내려놓고 칠성이와 함께 평안하십시오. 강득은 원망 대신 용서를 택했다. 그것은 윤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미움이라는 독을 품고 살아가기엔 남은 생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어와 윤 씨 무덤가에 억새풀이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그녀의 흐느낌처럼 혹은 뒤늦은 후회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제사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는 길 강득은 예전 그 악몽의 숲길을 다시 걸었다. 작년에는 죽음의 공포와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던 그 길이었으나 이제는 그저 고요한 가을 산길일 뿐이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고 지나가고 맑은 계곡물은 바위 틈을 흐르며 청아한 소리를 냈다. 강득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따스하게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 남은 생은 그들의 목까지 덕을 쌓으며 살리라. 강득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에는 더 이상 죽음의 무게가 실려 있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강득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그는 평생 혼자 살며 자식이 없는 이들을 돌보고 배고픈 이에게 밥을 먹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떡보살이라 부르며 칭송했으나 정작 강득은 찹쌀떡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가 칠순이 되어 눈을 감던 날, 마을 사람들은 그의 평온한 얼굴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미소를 보았다고 한다. 아마도 꿈속에서나마 그리던 아우 칠성이와 화해하고 어머니 윤 씨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받는 꿈을 꾸지 않았을까. 강득이 떠난 후 마을에는 기이한 전설 하나가 생겨났다.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면 그 산 고갯길에서 형님 떡 하나만 주시오 하는 아이의 목소리와 그래 많이 먹거라 하는 인자한 형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리면 집안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욕심은 독이 든 떡과 같아서 삼키는 순간 달콤할지 모르나 결국은 네 오장육부를 녹이고 너를 파멸로 이끄느니라.
윤 씨가 빚었던 그 독든 찹쌀떡은 흙으로 돌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나 그 속에 담긴 무서운 교훈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요. 천류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것이니 헛된 욕망으로 소중한 것을 잃지 말라는 서늘한 경고가 오늘도 바람을 타고 저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하다.